들 사이에 서서 장병도 할아버지, 사람들은 그를 현대의 화타라고 부른다. 특히 한 번이라도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의 의술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료면허 없이 민중예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1906년에 태어나 올해로 104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한 세기를 살아온 역사의 증인이자 큰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재판부는 할아버지를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내렸다. 국가의 면허를 받지 않고 환자를 고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만나온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도 손을 떼버린 난치병, 고질병 환자들로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나 평생 자신의 병을 운명처럼 짊어져야 할 사람들이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다. 그들은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하물며 면허의 유무가 중요했으랴. 그들에게는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야말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되는 극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고통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만 해요. 앞이 캄캄하죠.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내 고통을,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의사의 자격이 있든 없든 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만 바랐지요. 할아버지를 찾았던 대다수의 환자들은 극적으로 다시 사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정작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할아버지는 면허가 없다는 죄목으로 범죄자로 내몰렸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지금 할아버지의 치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민중예술로 인해 생명을 건질지도 모를 미래의 환자들은 또 어떤가? 최근 난치와 불치의 질환들을 고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전통의학이나 개인의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현대의학을 보완, 대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티베트 의학, 그리고 침, 뜸, 한약으로 대변되는 한의학 등은 오히려 현대의학이 가장 발전했다는 미국과 유럽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은 침수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치유요법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까지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추구권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서양의 선진국들이 동양의학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세계의 역수출을 시도하는 동안 정작 뛰어난 의학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중예술을 의료법이라는 족쇄로 묶어놓고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득권자들만 보호하고 있다. 잘만 발전시킨다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새로운 한류의 원천이 될지도 모를 우리의 의술이 전수자마저 찾지 못한 채 범죄 행위로 몰려 사라져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장명도 할아버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정에 서게 되자 그 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탄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사이비 의료인에 대한 처벌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항소를 통해 2년간의 재판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다. 제 몸도 가누기 힘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정에서 자신있게 악법과 싸우겠다는 장병도 할아버지.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의술을 배우게 되었고 어떤 지혜로서 역사의 굴곡이 많은 한 세기를 살아왔을까? 등창과 함께 시작된 삶. 장명도 할아버지는 1906년 병오년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안아리에서 아버지 장순우와 어머니 진윤원 사이의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당시 서민들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늘 숙명처럼 따라다니며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할아버지도 태어나면서부터 등창이라는 질병을 앓았다. 그때만 해도 등창은 한 번 걸리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는 고질병으로 설사 돈이 있어 명예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쉽게 고칠 수 없었다.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은 고통을 통해 인내를 가르치려는 듯 어린 장병들을 10년간이나 붙잡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들어 알게 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을거지가 끝나면 항상 논에 나가 벼 나락을 주웠지. 그리고 그렇게 모은 벼 나락을 방에다 널었어.
말려야지 방아를 찧어 먹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 집도 그렇게 벼 나락을 널어 말리던 차에 내가 태어난 거야. 그때가 10월쯤이었는데 부를 때야 나락이 잘 마르니까 갓난아기였던 나는 매일 뜨거운 방에 누워 있어야 했지. 그 당시에는 애들을 요즘처럼 애지중지하지 않았어. 우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둔 채로 일을 나가시곤 했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벼 훑은 것을 널어 놓았으니 방은 습해지고 불을 떼 놓았으니 그 열기에 땀을 줄줄 나는데 나는 제 몸도 못 가누는 갓난아기였으니 결국 등창이 난 거지. 일제강점기에 어느 백성인들 부유하게 살았으려마는 훈장을 하던 장병두의 집안은 유독 농사처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고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쳐서 나오는 곡식만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래서 가을거지가 끝나면 남녀노소 누구나 논으로 달려나가 한 폴이라도 더 붙어있는 나락을 주우려고 혈안이었다. 그런 때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어머니는 몸조리도 못한 채로 나락을 주우러 집을 나서야 했고 젖줄 여유도 없는 차의 아이가 설마 등창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리라. 뒤늦게 어머니는 보채는 아이를 어르고 달랬지만 아기는 자신이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는 채로 운명에 한거하듯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고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이 병이 아기에게 앞으로 험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고자 했던 하늘의 계획이었음을 누가 감히 짐작할 수 있었으리. 할아버지가 살아온 인곤의 세월을 돌아보면 이때의 고통은 의지로서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가르침이었다. 내가 참 불효막심한 놈이지. 태어나자마자 등이 썩어가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어머니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하도 울어대니까 항상 없고 서성이셨어. 밥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나를 업고 하셨어. 심지어는 똥을 누러가도 나를 업고 가야 했지. 잠깐이라도 눕혀놓으면 그 아픔에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댔으니까. 어머니들은 자식이 아플 때면 그 고통을 자신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그런데 그런 기도를 10년이나 하셨으니 내 어머니는 가슴이 거덜나고 두 손이 다 닳았을 것이요. 나 같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애물단지지. 그런데 부모는 그 애물단지를 내치지 못하고 행여나 깨질까 가슴으로 꼭 껴안고 죽을 때까지 보살펴. 내가 꼭 그런 처지였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애물단지로 등에 업어 키우셨어.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 눈물을 어찌 어머니가 흘린 눈물에 비교할 수 있겠으며 그 고생을 어떻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친일 역적폐에 속아 나라가 주권마저 빼앗기자 서방님은 독립운동을 한다며 밖으로만 돌고 집에 오더라고 각양각지에서 동지들을 몰고 오니 그들의 끼니는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 거기에 자식마저 등창이 나서 울어대니 얼마나 한이 많았겠는가.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이 땅의 자녀들은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땅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을 거야.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이고 공부 가르치려고 밤잠 안 자고 일을 하셨지. 애가 하나 생길 때마다 또 그 고통은 얼마나 커? 생명 하나를 배에서 길러 내보내는 순간은 아마 부처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행일 거야. 부처님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으니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 하나 낳을 때마다 한 번씩은 깨달았을 거야. 그때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애들은 많이 낳았는지. 집집마다 적어도 대여섯 명은 낳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5번, 6번 깨달은 부처고 관세음보살인 셈이지.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고 효를 다해야 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바로 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놔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야단법석이야. 모두들 잘못 알고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에 가고 절에 가고 성당에 가서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걸 신이 들어주겠습니까? 모두 입으로만 거창하게 외치지 정작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외면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잘못되는 것은 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버린 사람들에게도 높임말을 섞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에서는 그 말투를 그대로 옮겼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도움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공부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라고 말한다. 자녀의 고통을 차라리 자신에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결과였는지 결국 어린 장병두는 외조부의 도움으로 등창을 고치게 된다. 우리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외조부야. 어머니 말에 의하면 내가 생후 2달째에 등창이 났는데 어찌나 심했던지 창자가 보일 정도로 구멍이 뚫렸고 죽음의 문턱까지 오갔다고 해. 그때 공중전에 쉬었던 외조부님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연구를 해오셔서는 마침내 나를 고쳐주셨지. 그때는 등창이 나면 다들 죽거나 반병신이 된다고만 생각했거든. 왜냐면 약이 없어. 있다고 해봤자 사람 생고를 약으로 쓰라고 하니 그걸 어디서 구하겠어. 그러니 다 죽었다 생각했지. 나도 이제나 저제나 죽겠지. 해서 10살이 되도록 호적에 올리지 않았었지. 그런데 내 운명이 바뀌려고 그랬던지. 약도 없다던 등창이 외조부의 비방으로 나왔어. 그때서야 어른들이 출생신고를 했으니 내 나이가 10살이나 줄은 거지. 내가 실제로는 1906년 병원년생인데 호적에는 1916년생 병진년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목숨을 건진 할아버지는 외조부를 스승 삼아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고 좀채 낫지 않는 병으로 알려진 등창의 비방을 전수받는다. 할아버지는 그때 외조부의 간절한 당부를 지금의 의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한다. 내가 14시 되어 외조부를 찾아가 절을 하니까 이러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살렸다. 너 이놈, 내가 그 비방을 가르쳐 줄 테니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된다. 남자는 등창에 죽고 여자는 발치발치에 죽는다. 이 둘은 고칠 의원이 없고 비방도 없다. 그러니 입을 굳게 다물고 절대 남에게 이 비방을 알려주지 마라. 그리고 나더러 사내대 장구로서 약속하라고 해서 나는 그러겠다고 했지. 그 약속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인지는 몰라도 사실 나는 지금도 내 비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은 비방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평범한 처방이 되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비방을 숨기고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심지어는 한 의사인 아들에게도 비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지나친 경계심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공부하고 깨달은 처방들은 말이 좋아 비방이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공부해야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약을 써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3번 끄년에 도끼를 빼고 4번째부터 써야 약이 된다고 분명히 일러주어도 사람들 입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 누군가는 병에 좋다는 말만 듣고 독초를 처음부터 먹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웬만큼 공부를 했을 때 알려주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잘못 쓰여 오히려 사람을 더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방은 스승으로부터 마음과 마음으로 옮겨받아야 하는 것이야. 공부하는 의원은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그 비방을 받아 간직하고 잘 보존하여 병자를 고쳐야 해. 내가 입으로 하는 말만 듣고 그걸 비방인 줄 알고 쓰다가는 큰 코 다쳐요. 글로 적어서 전하는 것도 똑같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내가 적어놓은 글만 믿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해. 죽어가는 사람일수록 기운이 달리기 때문에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그러니 오직 공부에 열중하여 이치를 터득한 사람에게만 비방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아직 참된 제자를 보지 못했는지 외조부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 지금껏 등창 치료하는 비방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비방은 젊은 시절에 또 한 번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준다. 내가 젊을 때 상해에 권투하러 간 일이 있었지.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돈을 걸고 노름하듯이 무식하게 권투를 했어. 평양 놈이 하나 있는데 권투를 아주 잘해. 그래서 내가 상해에 가면 권투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살살 꼬드겼지. 요즘으로 치면 내가 매니저고 그 평양 놈이 선수인 거야. 근데 너무 센 상대를 만났어. 내가 데리가 간 평양 놈이 그만 지고 만 거야.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지게 되니까. 몇 푼 안 되는 돈도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잖아.
상해에서 서울 오는데 15원이니까 둘이 30원은 있어야 돌아오거든. 도둑질도 할 수 없고 거지처럼 동냥도 할 수 없었지. 그때 생각해낸 게 그 비방이야. 그래서 상해에서 조금 들어간 동네에서 등창 난 사람을 수소문했더니 마침 근처에 30년이나 아파서 허리를 못 펴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람 생고를 쓰면 고친다고 의학책에 나와 있지만 그걸 어디서 얻겠어? 그러려면 사람을 죽여야 하니 그게 살인강도지 어디 의사요? 그러니 등창에 걸리면 수십 년을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야.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외조부가 가르쳐준 비방은 사람 생고를 안 써도 등창을 낫게 하거든. 내가 그 아픈 사람 집에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 당신 등창을 고생한다고 들었다. 나는 조선에서 온 명의인데 나에게는 등창을 고칠 수 있는 비방이 있다. 내가 당신 등창을 닷새 만에 고쳐줄 테니 30원을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집주인이 30년 동안이나 못 고쳤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치겠냐고 반문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안 믿기겠다 싶어 먼저 하루만 치료를 받아보고 확실히 나을 것 같으면 그때 계약을 하자고 했지. 그러니 그 사람도 좋다. 내 등창을 고쳐주면 30원을 주마 약속했지. 그 이로서는 믿져야 본전이지. 나는 외조부가 가르쳐준 대로 약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등창에 대한 비방은 알려줄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며 할아버지는 그때의 일화를 계속 들려주었다. 집주인과 약속을 맺은 후에 약재를 구하려고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니 당시 중국인들인들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미개하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엌과 화장실의 구분이 없어서 가족 적부가 부엌에다 똥을 싸는가 하면 그것을 재와 버무려 한쪽에서 말렸다가 불쏘시개나 거름으로 썼다. 할아버지가 20살 무렵이었으니 약 84년 전의 일이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문 없는 공중화장실이 여행객들에게 악명이 높았으니 그땐 오죽했으랴. 그러니 쓸만한 약재를 구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무튼 할아버지는 어느 쓰러질 듯한 집에서 등창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를 얻었다. 애들은 많은데 씻기지 못해 머리마다 이가 허옇게 보이고 그야말로 상거지인지 농사꾼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가난한 집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 더러운 집에서 외조부의 처방대로 약을 만들어야 했어. 그런데 그런 약재가 요즘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깨끗하고 위생적이지도 않아. 그러니 나도 속으로는 이게 정말 등창을 고칠 수 있을까? 잘못 건드렸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지나 않을까 두려웠지. 사람 고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약초나 도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의사들도 병원에 있을 때나 의사지. 병원을 떠나면 남 고치기 쉽지 않아요. 평소에 주사약을 가지고 다니겠어. 검진하다고 청진기를 가지고 다니겠어. 그래서 비행기에서 승객이 갑자기 아플 때 양의사보다는 침쟁이가 나아요. 급하면 급소라도 찔러서 피를 빼주어야 기가 통해서 살 수 있거든. 근데 등창 같은 병은 침을 찌르고 뜸을 떠도 잘 낫지 않아요. 양의사들이 주사 놓고 칼로 수술하여 도려내도 다시 염증이 생겨. 그러니 요새도 중풍 때문에 등에 고름이 질질 나도 병원에서는 잘 못 고칩니다. 말이 항생제지. 요새는 항생제도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염증에 듣지 않아요. 모두 이 비방만 못해. 아무렴 한 의사들도 속수무액이야. 종기 하나 못 고쳐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라고 한다니 한 의사들도 등창엔 묘약이 없는 게지. 할아버지는 생골 대신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한 재료로 약을 만들어서 등창난 사람의 집을 다시 찾았다. 약을 붙이려고 옷을 벗기니까 등에는 고름이 질질 흐르고 하얀 균들이 박혀 있는데 이렇게 3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안 나오면 평생 그러다 죽는 거지 어디 장사가 따로 있나? 그래 내가 약을 떡처럼 만들어서 등창 난 곳에 붙여놓고는 떼지 말고 오늘 이대로 자라고 신신당부했지. 그 이튿날 아침에 가니까 그 사람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처음 해본 처방인데 이게 되는 거야. 그 집주인이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았어. 왜냐하면 외조부의 비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듣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사람 치료했는데 나았다고 해봐. 기분이 정말 좋아. 사람 사는 것 같아. 죽어가는 사람이 내 처방으로 살았다고 할 때, 그리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는 순간이야. 의원이 그래서 좋은 직업이야. 아픈 사람 고쳐주면서 돈 벌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지. 내가 나이 100살이 넘도록 사람을 고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할아버지는 닷새 후에 다시 올 테니 누구든지 뜯어보면 효력이 없어져 낫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돈을 조금 얻었고, 돌아갈 방도를 찾으러 상해를 다녀왔다. 닷새 후에 다시 와보니 커다랗던 등창이 크게 줄었고, 속에서부터는 새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두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하면서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빨리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들이 비방을 뺏으려고 언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생명의 은인이라고 떠받들지만 이 사람도 마음이 변하면 돈을 안 주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사서 비방을 내놓으라고 협박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등골이 오싹할 만큼 두려웠던 그때의 상황을 할아버지는 눈은 크게 뜨며 실감나게 말했다. 근데 내가 바보라. 부를 대로 부르고 돈도 받아와야 하는데 덜컥 겁이 난단 말이야. 조선에서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던 터라 빼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 이 좁은 소견머리가 얼른 조선에 돌아올 생각만 해. 그래 밥상이 나오고 술살이 나오고 하더니 내가 예상한 대로 집주인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며 제안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벌써 동네 인근의 소문이 다 돌았어. 한국에서 인재가 들어와 아무개에 30년 된 등창을 낫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잔치를 해가며 시간을 끄는 거야. 자기랑 같이 하기가 싫으면 자기 기술이랑 내 기술을 맞바꾸잖아. 실제로 이 사람은 시내에서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큰 약방을 하고 있었거든. 아마도 자기 등창을 고치려고 무진장 약 공부를 하다가 비방들을 좀 알띠서 제 병은 못 고쳐도 남의 병은 제법 고쳤던 모양이야. 자기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혈압 내리는 약을 알려줄 테니 나보고는 등창에 쓰는 약을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단 말이야. 자기는 등창에 좋은 약을 다 찾아 써보았는데 효과가 없었대. 심지어 죽은 송장을 몰래 파내서 골을 써보았는데도 낫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예전에 내 심정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의보감의 생고를 쓰라는 처방이 있긴 한데 실제로 쓸 수가 없으니 당신의 귀한 처방을 제발 가르쳐달라고 사정하는 거야. 사실 나 같아도 욕심을 냈을 거야. 이 비방을 알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도 처음 써보니 처방을 이놈들에게 알려주면 외조부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니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꾀를 냈지. 일단 내가 조선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해에 권투하러 나올 테니 차비 30원을 주면 열흘 후에 돌아와서 비방을 가르쳐주고 또 당신과 사업도 같이 하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이 내가 의원이나 약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투 매니저란 사실을 아는 고로 나를 안심시키려고 고혈압 처방도 알려주고 또 차비하라고 35원에다 용돈으로 10원을 더 얹어주는 거야. 옳다구나 하고 그날로 상해로 가서 곧장 조선에 들어왔지.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안 갔어. 14살의 소년 가장이 되어 등창에서 회복된 어린 장병들은 통증 없이 뛰놀 수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그러나 14살이 되던 해의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나름대로 훈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민족주의자로서 또 선비로서 활동하던 아버지에게 그만 화마가 닥쳤던 것이다. 할아버지에게는 2살 터울의 형이 있었다. 그런데 그 형이 한겨울에 춥다고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물동이를 날라 부를 것 같지만 겨울 찬바람에 거세진 불은 대들보마저 무너뜨리며 집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렸다. 어른들은 사람이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아버지는 치미는 우라를 참지 못해 작대기로 형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오가족이 말려도 불같이 화가 난 아버지를 당할 수가 없었지. 작대기로 어찌나 심하게 때렸던지 형은 그만 실신해버렸어. 그만했으면 됐다고
어머니와 내가 붙들고 가정하는데도 아버지는 물을 뿌려 형을 깨워놓고 또 흥신 때리는 거야. 마치 나라 잃은 울분과 자신의 처지와 앞으로 살 걱정을 모두 자식에게 화풀이 하듯이 때리신 거지. 그때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 지금 생각하니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절망감에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아버지의 분노와 절망은 결국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형이 피투성이가 되어 숨을 헐떡이자 아버지는 그제야 제정신을 차렸는지 아들을 움켜잡고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려보라고 했다. 하지만 용서해달라며 아버지의 모진 매를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맞은 형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온 가족은 다시 울음바다가 되었고 아버지는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다. 아니, 정신만 놓은 것이 아니라 마치 끊어진 연줄처럼 몸까지 놓았다. 운명이고 업보라고 생각해도 너무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가족들조차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았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죽여 아들 곁으로 떠났다. 그때 할아버지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가족은 우선 먹고 사는 문제도 큰 걱정이었지만 정신적인 버팀목까지 졸지에 잃었으니 어떻게 가족을 이끌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등창을 고쳐준 외조부마저 숙환으로 돌아가시니 늘 그렇게 당당하던 어머니마저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다. 그 당시 집안의 재산이라고는 산골에 논 새마지기가 전부였다. 어머니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쌀 3가마니를 받고 그 논을 파셨다. 하지만 쌀 1가마니는 금세 바닥을 보였고 큰 아버지 댁도 사정이 어려워져 끼니를 굽는다기에 그쪽으로 1가마니를 보내고 나니 이제 남은 1가마니까지 다 떨어지면 말 그대로 거지 신세가 될 판이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혹독하리만치 우리를 교육시키셨어요. 밥 먹는 예절에서부터 앉아있는 자세며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인사하고 절하는 법까지 일일이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거나 쩝쩝소리를 내고 먹으면 돼지나 그렇게 먹는 거라고 야단치셨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밥그릇을 빼앗거나 수수 빗자루의 자루로 우리 입을 문질러 대기도 하셨고 빗자루의 자루로 입을 한번 문지르면 입이 따가워서 견딜 수 없어. 그러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천천히 밥을 먹고 젓가락질을 할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 그게 몸에 배서 지금도 식사할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오래전에 외국 사람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나를 호텔 양식집을 데리고 갔는데 내가 소리도 없이 잘 먹는 것을 보고 같이 갔던 교수에게 이 양반은 교육을 아주 잘 받은 훌륭한 집안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 근데 내가 무슨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겠어? 돈이 없어 학교도 못 다녔는데. 다 어머니의 고집스런 교육 때문이지. 맹모는 3번 이사해서 맹자를 키우고 교육시켰다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을까봐 지독하게 예절 교육을 시키셨어. 한 번은 내가 냇가에서 개복숭아를 잔뜩 따와서 동생들하고 나눠 먹었어. 그런데 일 나갔다가 돌아온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우리를 동네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혹시나 이놈들이 복숭아를 도둑질해서 먹는 것은 아닌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으셨지. 동네 아줌마 한 분이 냇가에서 따온 개복숭아라고 말해주니 그제야 우리를 다시 집에 데리고 가서 계속 먹게 하시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둑질은 절대 안 된다고 또 다그치셨지. 그래서 나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돈이 없다고 해도 남의 돈은 거저 먹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약값을 받는다고 고발당했지만 그건 못 고칠 병을 낫게 해준 감사의 대가지. 그나마도 대부분은 다시 약재값으로 쓰이고 내가 아픈 사람들의 등을 쳐서 먹는 그런 파렴치한은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 나이 100살이 넘도록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어. 그 당시에는 조선 땅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없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동네 인심은 일본의 수탈과 전쟁으로 각박해져 콩은커녕 나물 한 줄기도 구하기 어려워졌고 배가 고플 때는 을의 우물로 달려가 허기를 달랬다. 발리를 나가도 밥 한 숟가락 나누어 주지 않아 할아버지는 늘 배를 움켜쥐고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일이 끝나야만 겨우 곡식 한 뱃박을 얻어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 일거리조차 없을 때면 나무를 해서 팔았다.
푼돈도 손에 쥐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마저도 안 하면 온 식구가 굶어야 했다. 그런데 나무하는 것도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돈을 잘 버는데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었다. 남들이 서너 짐을 할 때 겨우 한 짐밖에 못 채웠고 시장에 가서 팔아도 이상하게 허술해 보인다며 헐값을 받곤 했다. 할아버지는 나무 하는 것도 기술이고 재능이라며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 더욱 고생이 심했다고 말한다. 똑같이 시간에 떡탕이 산에 가서 각자 영역에서 나무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했나 돌아보면 저들은 나보다 두세 배나 많이 쌓아놓는 거야. 어째 저 애들은 나보다 나무를 더 많이 할까 생각하다가 다른 애들을 나무할 곳이 없는 곳에 보내고 내가 나무할 것이 많은 곳을 차지하기로 했지. 왜냐하면 당시에 내가 주먹이 세고 날렵해서 모두 나에게 꼼짝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너는 여기서 나무해야 하고 정하면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어.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내가 더 많이 하겠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무하고 쉴 때 한 바퀴 돌아보면 여전히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해놓은 거야. 화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어. 그때서야 내가 저 애들보다 나무하는 재능이 없구나 깨달았지. 자기 자신을 여러모로 관찰해보면 그냥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 의사든 한의사든 사람을 고치는 재능동 역시 학교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우선적으로 아픈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고 환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손의 감각이 뛰어나 환자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관찰해서 자기의 재능이 무언지를 발견해야 성공할 수 있지. 내능이 없는 놈을 죽어라 가르치면 정말 듣기밖에 더 하겠어. 요즘 병원과 한의원이 하루에도 수십 곳씩 망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겠어?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니 망하는 게지. 나무를 잘 못하니 어디서 머슴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할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어떻게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니까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어. 물장수도 해봤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까지 했었지. 심지어는 엿장수도 해봤어. 엿장수 할 때는 배는 골치 않았어. 주인이 엿을 서너 근 주면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지. 그런데 내가 영리해서 1전짜리 2전짜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팔라는 주인 말을 안 듣고 한 개 줄 것을 반 개씩 주고 2개 줄 것을 한 개씩 주어서 뒤로 돈을 좀 챙겼지. 그랬다가 일이 끝나면 그 남은 돈으로 가족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고생하며 돈을 벌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면 밥이라도 실컷 얻어먹었거든. 내가 고생고생하는 꼴이 안쓰러우셨던 게지. 그런데 나는 남의 집 머슴으로는 못 살아. 시키는 대로 일만 죽어라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 사람이 태어났으면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끌어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돼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꾀를 내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지. 어린 장병두의 머릿속은 온통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 갓난아기 때부터 알아왔던 등창 때문일 것이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할 수 없으니 자기도 모르게 일을 좀 더 쉽고 효율적 이응으로 하는 꾀를 잘 내었고 또한 혼자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서 어린애답지 않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곤 했다.